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년 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윤이의 어머니는 신경섬유종이라는 난치병으로 청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내 딸의 뼈라도 껴안고 싶어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윤 양과 함께 조은화,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권재근 씨와 권혁규 군 부자, 이영숙 씨 이렇게 9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피부치의 시신이라도 찾아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슬픈 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자 295명, 실종자 9명, 그리고 생존자 172명을 남긴 채 1년 전의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아픔, 그리고 부끄러움과 분노를 남겼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평택 2함대에 인양해둔 천안함과 참수리 357호에서 우리가 적의 도발을 잊지 못하듯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 국민들께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 주실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자의 고통을 어루만져 드려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배상 및 보상 등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통합과 치유의 길로 앞장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통합과 치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군에서 사망한 자식의 유해와 시신을 데려가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이라도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천안함, 5.18 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입니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위탁 노인, 결식 아동, 소년 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북한 이탈 주민,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이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 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만큼은 정통 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의 최근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산업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급식, 보육은 물론 심지어 의료, 교육, 주택까지 보편적 무상복지를 고집하던 야당이 드디어 성장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진보정당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총선과 대선의 득표용 전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변화 속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과 진정성이 담겨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서 저는 진영의 창조적 파괴라는 꿈을 가집니다. 진영을 벗어나 우리 정치도 공감과 공존의 영역을 넓히자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여야 진영 간, 보수 진보 진영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영은 그 본질이 독재와 똑같습니다. 진영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어느 당, 어느 진영의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소신은 집단의 논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춰졌습니다. 여당 시절 추진했던 FTA 연금 개혁을 야당이 되니까 반대하는 일,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당론 투표를 강요하는 일, 역대 정권마다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해오던 일,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진영 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가급적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 과제와 국가 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영 싸움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은 합의의 정치를 통하여 정책을, 입법을, 예산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과열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서도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장에서 정치의 본능은 득표입니다.
표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죄수의 딜레마처럼 그동안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반복되었고, 이는 국가 재정, 국가 발전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역대 대선과 총선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그 생생한 사례입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진영의 논리와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많고 국민은 우리 정치를 다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성장과 복지, 안보와 통일,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일자리와 노동, 교육, 보육, 의료, 연금 등 합의의 정치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일수록, 그러나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수록 우리는 용기를 내어 통큰 합의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국회의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그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역대 정권이 모두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고통 분담이 수반되는 일이니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인기 없는 개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가 장래를 위해 지금 꼭 해야만 하는 개혁입니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서 저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도전한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 20년 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급하게 졸속으로 하지 마라, 이런 정치적 수사로 개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추진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발표된 201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총 국가 부채 1211조 원 중에서 53%인 644조 원이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연금에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긴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은 우리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국회가 마무리해내야 합니다.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성숙한 고통 분담 의식, 거기에 여야 간 합의의 정치가 보태지면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못했던 개혁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표님과 우영근 원내대표님께 호소합니다. 야당이 경제정당을 말하려면 이번 4월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 제시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 대타협 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 당사자에게 최종 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결정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국회가 하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무현 정부 임기 중인 2007년에 그 어려운 국민연금 개혁을 이루어낸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연금 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보셨던 문재인 대표께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금 구분응선까지 왔다고 인정합니다. 마지막 한 달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중요한 개혁이 또 무산된다면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다다를 것입니다. 합의의 정치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꼭 성공하도록 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공적 연금의 강화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07년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기초연금 때문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기여율 인상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혁으로 수익률을 제고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세금과 복지 이슈입니다. 세금과 복지 이슈만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도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을 올린 정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정치권의 금언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조 5천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 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천억 원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이제 그만두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의 출발은 장기적 시야의 복지 모델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부담 저복지입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고부담 고복지는 국가 재정 때문에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고부담 고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50년간 기형적 인구 구조라는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부담과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 간에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정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조 2천억 원의 세수 부족을 보면서 정세도 복지 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최근에 여야 대표 연설은 대부분 우리 국회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관한 대타협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월 우영근 원내대표님도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여 세금과 복지 문제에 관한 여야 합의 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복지 지출 중에서 보육 분야는 현실적 어려움이 큽니다. 여야 합의기구가 출범하면 이 문제도 여야와 함께 풀어갑시다.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0-5세 양육수당을 합친 올해 보육 예산은 10조 2,500억 원이로서 급식 예산 2조 5천억 원의 4배입니다. 최근에 지방재정법 개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보육 재원의 조달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심각합니다. 1991년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4년간 보육은 계속 확대되어 왔고 박근혜 정부는 0-5세의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이 정책이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보육시설에서 연달아 발생하는 사고들을 보면서 또 영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 8천 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가정이라는 보육 공동체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 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5,064억 원도 동시에 집행하며 영유아 보육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진지한 토론과 대안의 모색에 여야가 함께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도 앞으로 보육 예산과 보육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 성장은 오랫동안 보수의 의제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득 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말했을 때 저는 이 새로운 변화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이 성장의 가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성장의 해법입니다. 복지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장의 해법은 복지의 해법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KDI가 발표한 장기 거시 경제 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3.5%의 잠재 성장률은 2050년대 1.0%로 추락합니다. 더 비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40년대부터 1.0% 이하로 추락하며 2060년대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을 못하는 나라, 저성장이 고착화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대재앙입니다. 성장을 못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성장을 못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 재정도 버티기 힘들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 비용을 부담할 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100년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 못지않게 성장 그 자체가 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2100년까지 한국 경제가 성장을 못하는 것은 경기 변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을 뒷받침하는 노동, 자본, 기술 등 세 가지 요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펀더멘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20세기의 성취를 21세기에 다 날려보내고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저성장은 이렇게 고질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인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 전략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에 경제 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 경기를 일으켜 보려는 단기 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약해져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에서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단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성장 효과는 없이 재정 건전성만 해칠 뿐이라는 KDI의 경고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 재정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개혁의 진통을 겪으면서 별 효과도 없는 단기 부양책에 막대한 재정을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건전한 국가 재정은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최후의 보루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1997년, 98년의 IMF 위기와 2008, 2009년의 금융위기도 그나마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단기 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 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 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데 모든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 키우는 일은 한두 가지 정책 수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뼈를 깎는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장 잠재력 확충입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0-5세 보육 예산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구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 살 거라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보육, 교육, 노동 일자리, 주택,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더 이상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년 후 장년층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청년의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자리는 삶의 문제입니다. 사회 문턱에 갓들어선 청년들에게 실업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 공기업, 정부 산하단체부터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청년 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딩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한 임금 보조를 확대하고 중소형 공장이 밀집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 양성은 성장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할 분야이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과학기술 주도형 성장으로 가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국가 R&D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연구개발 예산의 총 투자액은 확대하되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분야를 국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IMF 위기 이후 누적된 문제로 고장난 국가 R&D 시스템은 근본적인 진단 후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과학기술 교육의 혁신과 이공계 우대 정책도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이 더 강해져야 관련 서비스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위기는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들 주력 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벤처만 우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업종과 기업들이 더 잘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한계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 새 살이 돋아나도록 하고 잘하는 기업에게 자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입니다. 성장을 향한 개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정한 고통 분담, 공정한 시장 경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우리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바로 그런 합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 못지않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등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대 그룹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상시적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재벌 대기업은 무한히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이 되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가 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천민 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 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 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 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 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 정치자금, 외화 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한 고통 분담과 공정한 시장 경제는 결국 복지, 노동, 경제 민주화, 법치로 귀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세, 중부담 중복지의 사회 안전망, 비정규직 대책, 청년 일자리,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대책들이 성장의 해법과 같이 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 잠재력과 상관없는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는 노동, 금융, 교육, 공공의 4대 부문 개혁을 말하고 2017년까지 잠재 성장률 4%대 진입을 목표로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점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3년 내에 성과에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 성장률을 4%대로 높이는 일은 3년의 개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그 다음 정부가 후퇴시킬 수 없는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시작해서 세금과 복지, 노동, 보육과 교육, 청년 일자리, 그리고 성장 등의 분야에서 개혁의 인프라를 제안하고 우리 국회는 합의의 정치로 국가의 장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야당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라는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하여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 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야당이 성장이라는 시대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여야가 그 해법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합의의 정치로 성장을 위한 지난한 개혁의 길로 함께 가자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도 돌봄, 보육, 교육, 병원, 신용, 도시락, 반찬가게, 동네 슈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요를 국가 재정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늘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해왔던 선진국들도 사회적 경제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정치적 오염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분야의 마지막 주제로 저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가계부채는 1,08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민 1인당 평균 2,150만 원이며 가계부채가 GDP의 75%입니다. IMF 위기 때는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작은 충격에 대규모 도산 사태와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 DTI의 완화와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번 2차례에 걸친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과 정부의 부담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환 능력이 없고 부실의 위험도는 높은 한계선상의 가계부채에 대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장 복지와 함께 안보 통일은 우리의 4대 국가 아젠다입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과 함께 분단이 된 70년 전의 슬픈 역사는 분단을 허물어 통일과 진정한 광복을 이룩해야 하는 역사적 과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북 정책이 쌓여서 통일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통일 이전에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한 경제의 발전, 북한 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북 정책이라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은 그런 이성적인 대북 정책이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이란과 국제사회의 역사적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란보다 핵무기 개발이 훨씬 앞선 북한의 핵 문제는 조금도 진전이 없이 악화되어 가기만 할 뿐입니다. 2012년 12월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은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핵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사드 요격 미사일의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과연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압박과 유도의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1994년의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합의, 2005년 육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2012년 미국과 북한의 229 합의가 모두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그때마다 약속을 깨고 핵개발은 계속되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경주하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방 능력을 갖추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안보정당을 내세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묻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보정당은 한마디 말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북핵과 사드, 천안함 폭침, 북한 인권법, 테러 방지법 등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행동이 있어야 스스로 안보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을 비판하려고 거북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말로는 국가 안보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생각의 차이는 너무나 큰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여의도에 있으면서 제가 몸담아 보지 않았던 진보 진영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의 생각 중에 옳은 것도 많았고
저희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좋은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진 선량들이 모인 이 국회가, 우리 정치가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가 하나의 해결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의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유승민 대표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